지수는 우아하게 웃으며 두툼한 봉투를 던졌습니다. 미화원 어머니,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 돈 받고 조용히 멀어지세요. 나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숙은 심장에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수치심에 변명 한마디 못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 지수는 이미 흙빛으로 얼굴이 굳었고 아들 도윤마저 엄마 한마디 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겪은 모욕감에 연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나영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치우는 버릇, 여기서 끝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눈물이 가난 때문이 아닌 30년 억울함의 씨앗이었음을, 그리고 이 봉투가 그들의 위선을 무너뜨릴 기폭제임을.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숙입니다. 밤늦게 혹은 새벽녘에 법원 청사를 찾아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거대한 건물 안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 월세방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 하루는 시작되죠. 굽이 다 닳아 얄팍해진 운동화 밑창에서 기름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섞여 올라옵니다.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시간을 채우고 돌아와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법원, 야간 미화원 일은 30해 가까이 제 생활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거든요. 집에는 하나뿐인 딸 지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집을 나설 무렵 지수는 야근 후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끓여둔 미역국 한 그릇이 늘 지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이 낡은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죠. 법원에 도착하면 저는 묵직한 청소 카트 손잡이를 잡고 지하 기록실로 향합니다. 법원 지하 기록실은 습기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독특한 퀴퀴한 냄새를 풍깁니다. 텅 빈 공간의 고요함 속에서 왁스칠 소리만 드드득 울려 퍼지죠. 저는 서류가 가득 쌓인 바인더와 캐비닛 사이를 부지런히 오갑니다. 기록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갈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죠. 폐기 직전의 바인더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겹쳐 쌓인 기록 사이로 1994년도의 낡은 재개발 협의체 회의록 초안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가 묻어 거칠어진 종이었죠. 서류는 이미 기록 보존실로 옮겨졌어야 할 파본이었습니다. 문득 30년 전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재개발 직전 사라졌던 아버지의 종중 공유지 지분에 대한 문서. 저는 무심코 초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순간 제 눈은 지분 목록에 기재된 이름 옆에 수정 자국에서 멈추었습니다. 수정 테이프로 덮인 흔적 아래로 희미한 글자가 비쳤고 겹쳐 찍힌 도장 위로 미세한 흠집이 보였습니다. 겹도장의 모양새가 어딘가 익숙한 아버지의 인형과 닮아 있었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차가운 촉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들어선 집 안에서 지수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약혼 소식을 꺼냈습니다. 상대는 지역 명문으로 꼽히는 선한 병원 이사장의 아들인 한도윤 씨였습니다. 도윤 씨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죠. 저는 기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희같이 가진 것 없는 집안이 그 명망 높은 가문에 흠이 되진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지수야, 우리는 그저 민폐만 안 끼치면 된다. 묵묵히 예의를 갖추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간극을 메우기를 희망했지만 법원 기록실에서 발견한 그 초안 사본의 희미한 격도장 그림자가 제 마음속에 불안함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30년 전의 억울함이 이 축복의 순간에 불쑥 고개를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비밀의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수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뒤로 저는 무언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잔해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새벽녘 월세방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저는 차가운 빗물이 고인 길바닥 위에 붉고 커다란 글씨가 새겨진 철거 예고 벽보가 나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전체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한 듯 했습니다. 제 작은 월세방의 집주인은 당장 다음 달부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숙 씨, 재개발이 곧 시작되니까 보증금은 그때 한꺼번에 정리해야죠. 조금만 기다려요. 뻔뻔한 말투에는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 엿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딸 지수의 결혼을 앞두고 혹여나 흠집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청소구역을 배정받아 선안병원 주차장 쪽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하 기록실에 퀴퀴한 종이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 회색 벤치에서 내리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역병원 이사장이자 재개발 추진위원장인 한나영 씨였습니다. 한나영 씨는 사모님 특유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 하자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로 포장된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여기서 이런 분을 보네요. 이 동네는 이제 곧 깨끗해질 거예요. 서연숙 씨 댁도 이제 정리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새 삶을 시작하실 좋은 기회겠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를 투명한 유리창을 보듯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친절해 보였지만 이 동네, 이런 분이라는 단어 속에는 계층을 구분하는 은근한 위선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땅이 강제로 사라진 후 그 위에 세워진 건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선안병원이라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네,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라고만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밟고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희미한 장미 향수 냄새가 오랫동안 제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 저는 법원 복도에 쌓인 등기 신청인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서류철들을 닦아 먼지를 털어내는데 문득 한 폴더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종중지분 특례 이전의 건.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그 땅을 종중의 합의 하에 헐값에 넘기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지분이 이전된 수신처가 바로 한가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아래 대리인 위임장 첨부라는 작은 글자가 붓글씨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아버지의 글씨는 아닌 필체였죠. 한가재단. 현재 한나영 이사장이 운영하는 그 재단입니다. 저는 순간 소름 돋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땅 문서 실종과 지수의 약혼자 어머니가 단단한 고리로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지하 기록실에서 발견한 격도장 초안 사본의 불안함이
현실적인 불길함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밝은 얼굴로 다가와 예쁜 약혼식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장소 정했어. 선한 병원에서 운영하는 고급 컨벤션 홀이야. 도윤 씨 어머니가 신경 많이 쓰셨대. 딸의 해맑은 얼굴을 마주보니 제가 느끼는 이 불안함과 의심이 행복을 앞둔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따뜻하고 바삭한 초대장을 만지작거리며 저는 불길함을 꾹 삼켰습니다. 집주인의 독촉, 한나영 이사장의 위선적인 눈빛, 그리고 서류 속 대리인 위임장이라는 차가운 글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강한 직감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지수 정말 축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자꾸만 초대장 끝에 작게 새겨진 한가재단의 로고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뿌리가 이 재단에 닿아 있음을 예감하며 불안한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수가 약혼식 준비 때문에 선한 병원 컨벤션홀에 가자고 청했습니다. 저는 마침 법원 청사에서 청소용품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기에 잠시 병원 로비에서 지수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화강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공간이었고 은은한 서양란 향이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 서서 청소도구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나영 이사장이 화려한 보석과 고급 실크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몇몇 병원 관계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영 씨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그들의 대화를 멈추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곧 저희 가문과 중대한 행사를 치르실 분인데 혹시라도 여기서 근무 중이신 줄 오해하면 저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저희 가문엔 이런 상황이 어울리지 않죠. 순간 제 머리가 텅 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직업을 빌미로 딸의 행복을 볼모 삼아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모욕감의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닦아낸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손등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등의 힘줄이 하얗게 굳을 때까지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영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돌아섰고 저는 그 장미 향수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약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컨벤션홀은 화려한 생화 장식과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눈부셨고 웅장한 연주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도윤 씨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저희 가족과 한나영 이사장 가족이 마주했습니다. 나영 씨는 다시 한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했던 두툼하고 빳빳한 흰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돈이 가득 차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축하객들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이 결혼으로 얼마나 부담될까요? 어머니의 형편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이 돈으로 조용히 멀어지시죠. 저희에게 체면을 세워주시면 제가 이 돈 이상으로 은혜를 갚을게요. 이 말은 단순한 봉투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돈으로 치우려 드는 냉랭한 경멸이었습니다. 딸 지수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수는 당황하여 얼어붙었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도윤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그만하세요. 지수 씨 어머니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봉투를 빼앗는 대신 그저 눈빛으로 말릴 뿐이었습니다. 착한 척 포장되어 있던 그의 위선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죠. 저는 잠시 그 두툼한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땅이 사라지던 순간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그 땅 위에 선 이 호화로운 병원에서 받는 모욕감, 모든 억울함이 이 흰 봉투 하나에 응축된 듯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나영 씨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치우는 버릇, 여기서 끝내요. 저는 나영 씨의 손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손끝에 닿은 빳빳한 지폐의 감촉이 그녀를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봉투는 나영 씨의 손에서 다시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쏠렸습니다. 이로써 저는 스스로 명문가의 사돈이 되는 길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모녀의 행복을 위해 큰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결단은 곧 외톨이가 되는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울음을 참으며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고 나영 씨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둠 속 홀로 남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돌려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억울함을 묻고 딸의 행복을 사려 했던 체면의 굴레였습니다. 저는 강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딸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두려웠습니다. 약혼식 날 봉투를 돌려준 그 결단은 저와 딸 지수에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저희 모녀의 삶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청소 카트를 밀고 출근하려는데 집안의 전기가 뚝 끊겼습니다. 익숙한 아침 냄새 대신 어둠과 함께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냉장고의 미역국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지수는 당황한 얼굴로 전등 스위치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주인은 전기세가 밀린 건 아닌데라며 얼버무렸지만 곧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 말이죠? 재단에서 이미 그쪽 땅 정리하면서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곧 이 동네 떠야 할 상황이라. 집주인은 한가재단의 이름을 거론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한나영 이사장이 저희 집의 보증금까지 쥐고 흔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제 삶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제 일터였습니다. 다음 날 법원 야간 청소 용역 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당 직원은 무척이나 난처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숙 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외부에서 너무 큰 민원이 들어와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가재단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오늘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외부 민원. 이 얼마나 위선적인 단어입니까? 선한 병원을 운영하는 나영 씨가 체면을 운운하며 저의 생계 수단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어버린 것입니다. 30에 가까이 성실하게 닦았던 법원 청사였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축축한 채로 굳어버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법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처럼 제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직업,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딸 지수는 이 상황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지수는 도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결혼은 잠시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변함없이 착한 목소리로 지수를 위로했습니다. 지수 씨, 조금만 기다려줘요.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곧 설득할게요. 우리 사랑엔 문제가 없잖아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에게 맞서거나 저희를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나약함이었습니다. 그의 착한 척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 저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딸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식어갔습니다. 저와 지수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이어진 한 가문의 위선과 탐욕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월세방에서 저는 다시 법원 기록실에서 발견했던 재개발 협의체 초안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그 낡은 종이를 확대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옆에 찍힌 대리인 위임장 도장은 분명히 겹쳐 찍혔습니다. 잉크의 농도가 미세하게 달랐고 특히 위임이라는 글자의 서체가 아버지의 평소 글씨체와 확연히 불일치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만 끌어안고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억울함과 무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저는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온몸을 떨며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 삶을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목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은 전기가 끊긴 집안의 어둠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멎자 제 얼굴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어진 한나영 일가의 위선과 탐욕이 이 모든 불행의 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을 망가뜨린 그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미화원의 고요하고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해 타오르는 집요하고도 서늘한 복수의 의지였습니다.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저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1994년의 장대비였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함석 지붕을 때리던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30 초반의 젊은 아내였지만 그날 아버지 서만태 옹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중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의 검은 우비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표정은 평생 보지 못했던 분노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젖은 숨을 몰아쉬며 제게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내 도장, 내가 안 찍었다. 그 자식들 다 위선자야. 그날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재개발 직전 종중 공유지 지분이 알 수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서류상으로 불법 이전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땅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데 유독 저희 집의 지분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공식 기록상 음주 후 단순 추락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고사를 주장했고 상실감에 빠진 저희 가족은 반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검은 우비 안쪽에 남았던 희미한 멍 자국과 우비 소매가 이상하게 길게 찢겨져 나갔던 사실을요. 저는 너무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그 작고 사소한 증거들을 제대로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억울함은 30년 내내 삭지 않는 응어리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외쳤던 위선자라는 말이 제 귓가에 습기와 빗물처럼
차갑게 와 닿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하게 동이 틀 무렵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재개발 협의체 초안 사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법원 기록실에서 발견했던 겹도장과 다른 잉크 농도 그리고 서체 불일치 부분을 제 낡은 휴대폰 카메라로 확대해 찍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비치는 도장 자국은 30년 전 아버지 등 뒤에 남았던 멍 자국처럼 선명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30년 전 아버지의 외침처럼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끌어올릴게요. 그때 아버지가 증명하지 못했던 그 진실을 이 세상의 빛 속으로 제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간절한 희생의 가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을 세상에 전할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서연숙은 잃어버린 일터와 집, 그리고 30년 묵은 억울함을 모두 걸고 시청 재개발 공개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청문회장은 지역 주민과 언론, 그리고 한나영 이사장 측 관계자들로 가득 차 뜨거운 열기와 웅성거림이 복합적인 후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영 이사장은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단상에 앉아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주민들의 성토와 형식적인 질문이 이어지던 중 저는 방청석 제일 뒷줄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법원 청사 바닥을 닦던 미화원이 이 거대한 공식 석상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를 청문회 관계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나영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나영 이사장님, 1994년 재개발 당시 사라진 저희 아버지 서만태 옹의 종중 지분에 대한 대리인 위임장 말입니다. 그 초안 사본에 찍힌 이 도장 도대체 누가 찍었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 청문회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제가 법원 기록실에서 발견했던 초안 사본의 확대 이미지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이미지 속에는 수정 테이프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서만태 옹의 이름 획이 보였습니다. 도장 자국은 겹쳐 찍혔고 특히 서만태 옹의 필체가 아닌 다른 이의 글씨로 위임이라는 단어가 덧씌워진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미리 준비했던 증거를 차분히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을 잘 보시죠. 이 위임장의 서명한 대리인의 필체와 위임 서류를 처리한 수임인의 필체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 초안 도면의 날짜와 최종 결제일이 사흘이나 불일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류 조작을 증명합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탄식 소리가 뒤섞여 홀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에 30년 묵은 응어리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나영 이사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과 분노가 복받쳐 올랐습니다. 한나영 이사장님, 그때 왜 그랬냐고요? 왜 저희 아버지의 도장을 불법으로 찍어 지분을 훔쳤습니까? 왜 저희 가족을 이 동네에서, 이 세상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웠냐고요? 감정 폭발 해시태그의 대면과 절규. 제 절규는 청문회장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나영 이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이 단상의 얇은 유리잔을 건드려 찰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던 한도윤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섬한테 옹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윤 씨의 눈빛은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충격으로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영 이사장은 마이크를 잡는 대신 오직 저와 아들 도윤 씨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처럼 흘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 했어 병원을 세우고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내 아버지도 이 일의 일부를 알았어. 다 같이 입을 다물었단 말이다. 뒤늦은 고백. 나영 이사장의 뒤늦은 고백은 1차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그 지분 보상금은 종중 계좌가 아닌 선한 병원의 익명 기부금 유입 내역으로 둔갑되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땅값으로 지금의 병원이 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가문 유지가 아니라 당신 가문의 위선을 박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2차 반전. 스크린에는 1994년의 보상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병원 기부금 유입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한나영 이사장의 우아했던 위선은 이제 만천하에 발가벗겨졌습니다. 방청석은 더 이상 웅성거림이 아닌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 찬 탄식으로 폭발했습니다. 도윤 씨는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청 재개발 공개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30년 묵은 위선의 진실은 지역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미화원 서연숙의 용기 있는 폭로와 한나영 이사장의 뒤늦은 고백, 그리고 재단의 보상금 횡령 의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진실이 거짓으로 포장된 명예를 단숨에 녹여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법이었습니다. 시는 즉각 재개발 인허가를 보류했고 사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이 한나영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이사회 역시 여론의 압박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 이사장은 병원 설립의 기초를 다졌던 병원 이사회에서 결국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의 중심에서 한도윤 씨가 움직였습니다. 도윤 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위선에 대한 충격과 한때 사랑했던 지수와 연숙님에게 가했던 상처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사죄했습니다. 저의 가족이 30년 전고 섬한테 옹과 서연숙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약혼은 잠시 보류하되 저희 가족이 이 모든 억울함을 돈으로든 법적으로든 다 갚겠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도윤 씨의 공식 사과가 발표되었을 때 지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인정했지만 그와 미래를 약속하는 결혼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는 깨졌으나 인간적인 도리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종중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영 이사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였기에 종중 측은 저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시하며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돈으로 환산하길 거부했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가지셨어야 할 원래의 목과 30년 동안 은폐되었던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복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정의를 원합니다. 저의 요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빼앗긴 명예와 기록의 복원이었습니다. 저의 분노는 비로소 정의라는 차가운 검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일단락된 후 저는 딸 지수와 함께 빈 약혼식장 예약 공간에 앉았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지수가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서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비추어 식탁 위 유리잔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빈 공간을 바라보더니 울음이 터져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감정 폭발 해시태그 3해방. 엄마, 우리 드디어 이겼어요. 우릴 지운 건 그들이었지만 이젠 아무도 우릴 지울 수 없어요. 우릴 다시 쓴 건 바로 우리예요. 아버지도 엄마도 그리고 저도요.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의 억울함이 마침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되찾았다는 통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희 모녀는 더 이상 움츠러든 미화원과 그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30년의 억압을 뚫고 나온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길었던 싸움이 끝난 후 서연숙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구기록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연숙님은 그 중요한 프로젝트의 기간제 담당자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긴 버려질 종이들을 디지털로 복원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히 증명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퀴퀴했던 지하 기록실이 이제는 진실을 비추는 따뜻한 연구실이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종중 땅의 일부는 지역사회로 환원되었습니다. 그 땅 위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지역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단정하게 다듬어진 표지석이 자리했습니다.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이름을 다시 쓰다 서만태와 이 동네 사람들. 30년 동안 외면당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마침내 명예와 정의의 상징으로 세상에 새겨진 것입니다. 한편 한나영 전 이사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사회봉사를 이행하던 한 지역병원의 로비에서 카메라들 앞에서 서연숙님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영은 이제 모든 위선이 벗겨진 초라하고 후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연숙님. 연숙님은 30년 전 장대비 속 아버지의 억울한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평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연숙님은 단호하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과를 받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말은 용서가 아닌 진실이 승리한 후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새벽 4시. 연숙님은 출근 후 익숙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법원 기록실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나 얼룩 대신 새로운 결심과 희망의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과 맑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맑고 투명해진 유리 너머로 희미한 새벽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서연숙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 바로 딸 지수의 행복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춰왔던 이들의 보복, 그리고 재벌가의 뿌리 깊은 비리 후속 수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이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